앞으로 시장이 커지고 얘들이 증설이 완료되고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은 양극재처럼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누가 될까? 내년도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계속 사모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테이버닝 유튜브를 보니까 솔깃한 그런 콘텐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숨어있는 2차전지 우량주. 네.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2차전지 관련 주식이잖아요. 이건 무엇일까요? 아, 이걸 숨겨놨는데 네. 어제 오픈이 됐어요. 숨겨놓고 어제 오픈이 됐는데 네. 어제 떡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제가 이제 지금은 2차전지에서 양극재만 올라가는 시장이다. 아.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올라갈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재료가 누가 있을까, 소재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연초부터 동박이 내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동박. 네. 왜냐면은 이게 2018년, 2019년도에 네. 양극재가 좋을 거다 그래서 LNF 기준으로 한번 슈팅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렇죠, 두 배인가 맞아요. 좀 3배 정도 갔다가 그걸 그대로 토해내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10배를 간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조금 애매한 친구들인데 이게 앞으로 시장이 커지고 얘들이 증설이 완료되고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은 양극재처럼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누가 될까? 라고 해서 지금 모아갈 만한 친구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동박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증설 일정도 그렇고 네. 특히 우리나라의 3사가 SKC, 일지머티리얼즈, 그다음 맞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워낙 좀 전 세계에서 증설 속도나 아니면 생산 양산 속도를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용화도 많이 성공했고 계약도 빵빵 터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뭐 노스볼트가 성공을 한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의 공장들이 만들어지면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딱 오픈이 됐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한 8% 정도 빠졌어요. 실적 때문에 그런가요? 네, 실적 쇼크가 첫째, 구리로 동박을 만드는데 전기료가 필요한데 솔루스가 헝가리에 공장이 있어요. 유럽 전기료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쇼크가 났고 이 쇼크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구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으로서 재고자산 평가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그 부분도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거의 이제 영국 LME 기준으로 10,000에서 11,000달러까지 갔다가 네. 단위 부피당 지금 7,300 정도에서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는 3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동박을 만들어 놨는데 판매가가 전이가 안 된다. 이러면서 손실이 또 올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8% 정도 내려 꽂았어요. 이게 그 전부터도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또 그것 때문에 한번 쫙 밀리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저는 내년도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계속 사모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여쭤봤더니 이미 사서 대응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2차전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처럼 이렇게 10배 탄력은 좀 받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에서 내후년 되면은 확실히 우상향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점에서 동박 쪽은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 SKC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20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2차전지 주인데 왜 20밖에 안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SKC는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화학 필름, 케미컬 쪽, 그리고는 동박을 파는데 동박이 20%밖에 안 돼요. 판매 비중에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로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어떤 부서를 매각을 하고 이걸로 동박에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동박 섹터가 여전히 우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얘네들은 여전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적어도 양극재는 솔직히 2024년, 5년 거를 선반영 땡겨와서 지금 좀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는 그런 친구들이 동박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구리 가격이 떨어져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거는 사실 그 일회성이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네. 오르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그런 네, 또 플러스가 달라질 날 수 수 있는 있죠. 부분이어서 사실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부분이고 유럽의 전기료 오르는 그 이슈는 약간 러시아 그쪽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되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친환경, 이제 아리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장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그 설비 증설을 더 이어나가서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숫자가 찍힐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몇 프로가 보장이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되고 증설이 이루어지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10%만 나와줘도 앞으로 업사이드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걸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뭐 탑라인이라고 하죠. 뭐 매출액이라든지 판매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뭔가 이런 이벤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훼손돼서 지금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상당히 이익률이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뭐 평생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언젠간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성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네. 여기가 하반기에 좀 호재가 많다라고 해요. 신작 뭐 출시 관련해서. 근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PR 이런 거는 원래 이제 게임주가 봤을 때 높게 거래됐을 때는 30배, 네. 낮게는 한 20배 정도거든요. 네. 근데 거의 열 몇 배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주가는 역대 최저점. 근데 하반기엔 호재는 많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아, 게임주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저는 물을 흐리는 친구가 몇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굴까요? 게임사 회사는 제가 딱히 명칭은 회사 이름은 특정을 못 짓고 그렇죠. 네. 게임을 출시했는데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고 네. 작년도에 코인도 출시한 기업이 있어요. 아. 네, 글로벌로 흑철을 이렇게 캐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작년도에 10배 올랐죠. 맞아요. 그러니까 출발 직전에서 딱 10배 찍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10배 올라가는 과정에서 ETF가 나왔습니다. 네. 메타버스 ETF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ETF가 동시에 4종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유입이 되고 ETF가 2배가 올라가는 동안 기업이 10배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ETF 내 비중을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 그 ETF들의 수급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수급적으로 많이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들이.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같이 빠지고 같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기업도 같이 내려꽂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돈들이 다들 지금 이렇게 좀 눌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좀 어렵고 대표적으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머너 조어가 나온 이후에 10만 원이 깨진 적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장이 안 좋고 이렇다 하더라도 10만 원이 깨진 적이 없는데 컴투스가 그걸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거기에서 보니까 컴투스도 이제 ETF 쪽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그 코인 업계에 같이 들어가면서 그 상황에서 그 동네에 대한 안 좋은 시선 때문에 공매도도 좀 많아지고 그럼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뭐 5년 10년의 차트 플레이도 안 먹힐 만큼 지금 게임주들이 혹은 메타버스 쪽들이 많이 망가져 있고 이게 또 뭐 덱스터라든지 이제 메타버스에서 VFX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도 작년에 10배를 갔는데 PER이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많이 올라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매도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이 기업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섹터 자체가 다 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별로 좋은 지금 모멘텀을 못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래도 신작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죠 이 기업을 빼먹으면 안 되는데 NC가 지금 아주 제가 게임을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 게임을 정말 게임주들의 트레이드 정말 많이 하고요. 게임주들에 대해서 읊으라 그러면 다 읊을 수 있는데 NC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본인 스스로 지금 다 깨부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러니까 정말 나쁜 표현으로 똥을 한 번만 싸야 되는데 네. 똥을 싸고 또 쌌어요. 왜 그러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리니지 M이 출시됐을 때마더라도 잘 나갔어요. 리니지 2M이 나왔을 때, 리니지 M2가 나왔을 때, 2M이 나왔을 때 그때도 잘 나갔죠.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리니지와 리니지 2M이 완전히 이제 구글 매출 상위권을 다 들고 있다가 문양 사건이 터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민심을 잃어버렸죠. 게임은 유저가 있어야 돌아가는 건데 민심을 잃어버렸고 그 상황에서 이제 리니지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차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새로 나온 게임도 가차. 트릭스 타임이라고 나왔는데 가차였고요. 그러고는 또 새로운 게임이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가차. 블레이드 앤 소울. 네, 그것도 나왔는데 똑같은 사업 모델, 똑같은 게 아니라 리니지에서 진짜 컨셉만 바꾸고 이름만 바꿔서 게임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결국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 그러니까 NC에 대한 신뢰도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거기에 결정타가 리니지 W가 나왔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작을 준비를 하던 거를 이게 원래 NC 특성상 천천히 공개를 했었거든요. 일정에 맞춰서 얘가 좀 이렇게 시기가 떨어지면 뭐 1년 반, 2년 텀을 두고 공개를 하는 거를 동시에 당당당 공개했다라는 것 자체도 얼마나 조급한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 상황에서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출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복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우상향을 가파르게 보여주고 가장 어떻게 힘있게 치고 올라가던 기업이 그냥 엎어지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게임주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 안 좋아졌다.
네.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도 한데,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애널리스트가 블리자드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이건 진짜예요. 블리자드 애널리스트가 이제 고객들한테 전화를 받고 뭐 본인이 보고서를 내면은 네가 그 패치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아냐. 유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가 역사를 아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게임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팬들과 싸워야 되고 팬들에게 본인의 분석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애널리스트란 이유로 이렇게 평가하고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은 아주 썽을 내요. 네, 그게 월스트리트의 현실이고 여의도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숫자만 보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숫자만 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신작 개발 이슈가 있다? 그럼 그 일정 정도만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그 관점에서 국내에서 새로운 게임사들도 저는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모바일 게임에서 가차가 아닌,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게임이 옛날에는 CD 게임 네. 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바람의 나라. 우리가 이제 정액제 요금을 주고 즐기다가 부분 유료화가 됐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부분 유료화도 이제는 슬슬 좀 질릴 때 무료화 대신 가차.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가차를 추가해가지고 돈을 쓰는 만큼 강해지는 이런 게임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리니지였거든요. 근데 그 리니지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이제는 비슷한 게임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게 눈에 보이니까 비슷한 게임들이 많이 나왔고 그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여전히 다른 시도는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국내는 퍼스널 PC, 그러니까 PC에서, 퍼스널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게임이 발달해 왔는데 해외에서는 좀 달랐죠. 콘솔이라는 게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러면서 또 스팀이라는 시장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러면서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리자드 게임처럼 한번 구매해서 계속 즐기는 스타크래프트처럼 이런 게임이 많이 발달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게임을 개발한 기업이 있어요. 총 게임을 만든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뭐 상장도 했죠. 작년에. 그런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게임도 콘솔에서 차세대 게임도 스팀에서 서비스하는 쪽으로 계속 글로벌을 공략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리니지의 가장 큰 약점이 아시아 전용. 말 그대로 서비스되는 국가가 한국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대만, 일본, 러시아. 딱 요 정도만 서비스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거기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내 게임사들의 도전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국내에서 머무는 기업이 아닌 글로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임은 약간 좀 개별적으로 개별 기업 관점에서 약간 신정 모멘텀이 있고 글로벌리 뭔가 도전을 하는 약간 좀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주식을 주목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